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2023년 들어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미 2022년 반도체 칩과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제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자체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중국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텐데요. 결국 미중 간의 갈등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둔화가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중점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은 광물 자원 확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핵심 광물 자원 부국과 자원 외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면서 광물 독립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도 자원 외교를 적극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당시에 왜 성과가 안 났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이번엔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월 28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 가지를 꼭 집어서 깊게 제대로 알아보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신기반기한 주제를 가져오셨습니까? 우리 박 교수님도 신용카드 지갑 있으시죠? 그럼요. 네. 작년에 제가 신용카드의 역사, 신용카드를 우리가 어떻게 쓰게 되는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신용카드 가지고 외국 여행을 가거나 외국을 나갔을 때 가게에 들어가서 한국어가 적혀있는 또 한국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쑥 내밀면 네. 파란 눈에 노란 머리 가게 주인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저에게 물건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외국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역 만리에서 온 사람 네. 도대체 뭘 믿고? 도대체 저 사람 날 뭘 믿고 그렇네, 저 물건을 생각해보니까. 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게 가능해진 이유는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회사들 덕분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비자 덕분이다. 비자 카드라고 부르는 비자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로 의구심이 드는 게 네. 우리가 흔히 국제적인 결제가 되는 카드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비자 또 뭐 마스터카드, 네. 뭐 요즘은 또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유니온페이? 보이던데. 네. 그런데 꼭 집어서 비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비자가 선구자였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쓰기 위해서는 예. 두 가지 큰 산을 넘어야 됐어요. 근데 이 두 큰 산을 신용카드 산업이 넘을 수 있도록 해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게 비자예요. 그럼 비자는 도대체 두 가지 난관 뭘 해결한 거죠? 첫 번째 큰 난관, 신용카드의 승인 절차의 불편함이었어요. 1980년대 이전에 신용카드로 물건 사려면 카운터에서 5분 정도 서 있어야 됐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려면 아빙기라고 해서 점원이 이렇게 누르는 거 있어요. 기억납니다. 네. 예. 그 신용카드를 소위 갱지로 된 점표에 놓고 눌러요. 그래서 신용카드 찍히도록 해요. 네. 그래서 예전 신용카드를 보면 그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돌출돼 있었어요. 맞습니다. 찍을 수 있게. 예. 또 어떤 곳에 가면 검정색 갱지에다가 이렇게 연필 같은 걸로 맞아요. 긁어가지고 카드를 거의 뺏겼죠. 야, 옛날 생각나네요. 네,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 이 작업을 하는데 거의 한 5분이 걸려요. 예. 왜냐하면 신용카드 번호를 전폐 찍는 작업이 끝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원은 소비자의 신용카드사로 전화를 해야 됐어요. 네. 전화를 걸어서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고 승인 번호를 받아야 됐어요. 승인 번호가 나오면 전표에다가 그걸 수기로 적어요. 그래야 이제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나고 전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나면 그때 비로소 점원이 결제되셨습니다 하고 이제 물건을 줘요. 네. 근데 5분간 기다리는 게 이게 번거롭고 불편한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게 바로 검정색 마그네틱 띠였습니다. 아, 신용카드 뒤에는 요즘은 다 있는 그거예요? 요즘은 IC카드를 쓰죠. 그래도 꽤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다 네. 검정색 네. 마그네틱. 80년대 이후에 나왔어요, 이게. 네. 근데 이 검정색 마그네틱 띠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1960년대 초에 IBM의 엔지니어였던 포레스트 페리라는 사람과 네. 그의 아내인 도로테아 페리가 공동 개발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재밌는 게 이 포레스트 페리의 아내 도로테아 페리는 전업주부예요. 오. 전업주부인데 포레스트 페리가 IBM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예. 그 당시에 IBM에서 의뢰를 받은 게 CIA의 신분증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위조가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떤 신분증에 이 페리가 생각했던 건 마그네틱 띠의 정보를 넣어서 신분증에 부착을 하면 이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온갖 접착제를 다 붙여봤지만 안 돼요. 네. 마그네틱 띠가 이제 우그러진다든지 아니면 잘 뭐 붙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림질하고 있던 아내가 예. 한마디를 합니다. 그거 줘봐요. 그러면서 다림미로 슉 붙여버려요. 우와. 진짜 됐어요. 그래서 마그네틱 띠는 열과 압력으로 붙이면 되는구나 하는 예. 걸 이 포레스트 페리가 발견을 하죠. 그래서 마그네틱 띠의 그 발명자는 포레스트 페리와 그의 아내인 도로테아 페리를 같이 얘기하는데 IBM이 1960년대 말에 이 마그네틱 띠를 두른 두 장의 시제품 카드를 만든 게 마그네틱 카드의 시초예요. 1980년에 비자가 이 기술을 자사의 모든 신용카드에 도입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비자 뒷면에 붙어 있는 마그네틱 띠에는 카드 번호, 승인 번호, 유효기간 같은 결제 승인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겼죠. 그리고 모든 카드사들이 비자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아. 그리고 이제부터 결제 시간은 5분에서 5초로 단축이 되죠. 어마어마한 성과네요, 진짜. 실제로 페리 부부가 만든 이 발명품 마그네틱 띠는 IC 칩 카드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매년 500억 회 이상의 카드 단말기를 전 세계적으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비자가 지금 마그네틱 띠를 처음 신용카드에 접목시키면서 네.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 결제 시간을 급격히 단축시킨 성과를 낸 거는 이해를 했는데 또 다른 또 산을 하나 또 넘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다른 산은 뭐냐면 또 다른 난관은 뭐냐면 신용카드 산업은 미국에서 시작했고 미국에서 발전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1960년대 말까지 신용카드 산업은 속된 말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쓸 수 있는데 뉴욕에서는 못 쓰는 카드였어요. 즉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카드였어요. 네. 그러니까 상점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신용카드 거래를 승인해주고 신용카드 전표를 매입해주는 은행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장사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은행들이 그 전표 우리는 매입 안 해요 라고 하면 내가 신용카드 회사의 가맹점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1960년대 말에 비자 카드의 전신 모회사였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뱅크 아메리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그 전국적으로 100만 장을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100만 장 이상을 팔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말이 전국적이지 미국 동부 지역에는 단 한 곳의 가맹점도 없었기 때문에 서부 지역, 정확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만 팔았어요. 네. 발급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미국의 그 당시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다른 지역에 지점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서부 지역에 지점이 많은 캘리포니아에. 은행이죠. 예. 그러면 보스턴이나 텍사스, 흔히 말해서 동부 네. 지역은 지점이 아예 없어요? 네.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만들려면 그냥 지점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게 바로 미국 정부가 당시에 주간 스테이트 그러니까 인터스테이트 그러니까 주간 은행 업무 금지 규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에는 하나의 은행만 있어요.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은행은 한 주에서만 영업하지 다른 주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규제 때문에 뱅크 아메리카드는 캘리포니아 밖으로 뭐 다른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죠. 캘리포니아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1970년대 이전에 이렇게 보면 미국의 신용카드 산업은 해외는 고사하고 미국 전역에도 통용이 안 되는 카드 산업이었어요. 근데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이 바로 비자의 전신, 그러니까 BOA, 뱅크 아메리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산을 넘은 거는 이 비자가 네. 다른 주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푼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꼼수를 썼죠. 꼼수요? 그건 뭡니까? 이 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걸 BOA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그 방법을 찾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다른 주의 은행에
제안을 하자. 네. 야, 우리가 우리 시스템 다 열어주고 너희들이 뱅크 아메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그리고 대신 이거 발급하면 너희들이 카드 사용 대금의 2%를 수수료로 챙길 수 있어. 다른 은행들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어찌 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너무 당연한 당연한 건데 이걸 처음 생각해냈어요. 아,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970년에 이 업무를 전담할 내셔널 뱅크 아메리카드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예, 이 내셔널 뱅크 아메리카드를 통해서 캘리포니아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과거의 신용카드 사업의 모델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 과거의 신용카드 사업은 신용카드 회원, 가맹점 그리고 발급과 매입을 책임지는 은행, 카드 네. 사업자 뭐 이렇게 이제 셋으로 구성됐는데 이제 하나가 더 늘은 거예요. 매입과 발급을 두 은행이 따로 하니까.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내 당사자 모델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모델의 시초가 됩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산업이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산업으로 흘러가자 1974년에 뱅크 아메리카드가 이게 미국에서만 이 시스템을 우리가 그냥 계속 고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네.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는 어차피 익숙해졌으니까 해외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인터내셔널 뱅크 카드 컴퍼니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예. 인터내셔널 뱅크 카드 컴퍼니가 1976년에 모회사에서 독립하면서 회사 이름을 비자라고 바꿉니다. 네. 그리고 1977년에 비자가 비자 인터내셔널을 만들어서 제휴은행들과 신용카드사들로 구성된 회원사들의 신용카드 업무를 전담하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이 비자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6개 대륙, 아시아, 태평양, 캐나다, 유럽, 동구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 미국 등 6개 지역으로 나눠서 6개 사업본부를 운영하면서 회원사들과 가맹점 수를 늘려가고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비자 인터내셔널에 가입한 비자 회원사의 숫자가 2만 개가 넘고요. 예. 가맹점 수가 7천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런 네. 거네요. 비자는 원래는 네. 주 단위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네. 다른 주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다른 은행들에게 네.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열어주고 네. 수수료를 주는 대가로 이걸 확장했었고 네. 생각해보니 이걸 꼭 국내에서만 할 필요는 그렇죠. 없네. 네. 해외 은행에도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면 되겠네 네. 생각을 한 똑같은 게 제안을 하자. 예, 그게 지금 전 세계의 신용카드가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군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런 비자의 길을 뒤쫓아갔던 기업이 바로 마스터카드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해외 시장을 개척해줬기 때문에 예. 해외에 가맹점을 만들고 해외에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서 신용카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진짜 해외에서 신용카드 안 들고 가면 도대체 어떻게 물건 살까 감도 없어요. 못하죠. 근데 재밌는 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또 신용카드사는 아니에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왜 우리는 현대카드나 삼성카드 같은 걸 네. 발급받아서 들고 가는데 네. 꼭 해외에서는 그 비자냐 마스터냐 네. 이걸 물어보는데 현대카드 이거는 밑에 비자가 찍혀 있느냐 네. 아니면 마스터가 찍혀 있느냐.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카드사가 아닌 건지 뭔지 늘 카드사가 궁금했거든요. 아니에요. 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결제 네트워크사예요. 결제 네트워크사.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직접 카드를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금융상품 자체를 안 팔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신용카드 중에서 비자 카드라고 있긴 있었었잖아요. 80년대 비자는 비자 카드를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직불 카드 형태의 사업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로지 뭐 다른 회원사가 발급한 카드의 앞면 하단에 비자 혹은 마스터카드라는 로고만 찍어주죠. 근데 이 카드를 만드는 대신에 이들 기업은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은행, 카드사들 그리고 가맹점들을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엮는 결제망을 만들었어요. 이 결제망을 만들고 이 결제망에 속한 가맹점과 이 결제망에 속한 은행이 발급한 회원사가 발급한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이걸 쓸 수 있도록 해준 징표가 바로 비자라는 로고, 마스터카드라는 로고거든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행 중에 네. 뭐 미국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만든 뭐 예를 들어서 네. MBC 카드라는 걸 들고 갔어요. 네. 그러면 그 MBC 카드를 딱 내면 네. 그쪽 직원은 그 밑에 있는 비자나 마스터 로고를 보겠죠. 네. 그것만 가지고 결제를 하면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뭐 현대든 뭐 삼성이든 우리나라 굴지의 카드사가 네. 도대체 그 백화점에 어떻게 네.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
미국 백화점은 일단 거래 내역을 비자로 보냅니다. 비자로 보내고 비자가 그 신용카드 번호를 확인해서 한국의 현대카드로 다시 보내줍니다. 네. 비자의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주고 그러면 현대카드는 결제를 승인해줘요. 이 과정에서 비자는 결제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챙깁니다. 환전 수수료까지. 참고로 글로벌 신용카드 결제 시장에서 비자 카드와 마스카드의 위상은 비유하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예요. 어떤 의미죠? 콜라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네. 코카콜라와 1, 2등 콜라 시장에서 1, 2등의 격차는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두 거인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인데 비자가 월등히 좀 앞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 대개 비자의 회원사 즉 현대카드와 백화점이 내요. 미국 예. 백화점이 내요. 예. 소비자인 우리는 수수료를 안 내기 때문에 잘 체감을 못해요. 네. 우리는 수수료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예. 현대카드로 결제한다고 생각하죠. 또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뭐 수수료 따먹는 기업이었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단순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큰 기업이라는 걸 일반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 수수료 가지고 도대체 연간 수익을 얼마나 올리는 회사입니까? 비자가 2020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우리 돈으로 28조 8,500억 원이 넘어요. 큰 회사네요. 영업이익이 우리 돈으로 18조 6천억입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초우량한 기업이에요. 야, 이게 다른 기업과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 작년에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소니 예. 아시죠? 예. 소니가 회사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뉴스에 떠들썩하게 났어요. 예. 일본 기업 중에 토요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업이익 1조 엔을 돌파했다라고 했는데 2021년에 소니가 기록한 영업이익이 우리 돈으로 11조 7,700억입니다. 네. 2020년 1년 전에 비자가 영업이익이 18조 6천억이에요. 오히려 6조 이상 6조 이상 더 적네요. 벌어요. 예. 소니보다 6조 이상 더 벌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나온 이코노미스트지를 보면 비자는 미국의 최대 은행이라고 부르는 JP 모건 체이스보다 몸값이 더 비싼 회사예요. 그리고 유럽 10대 은행들의 몸값을 다 합쳐도 비자 하나를 못 사요. 마스터카드 역시 시티은행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두 회사가 갖고 있는 진짜 힘은 이 수수료보다 예. 더 중요한 힘은 결제의 흐름, 즉 돈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로 큰 무기가 되죠? 돈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고 열어줄 수도 있어요. 돈의 흐름이 막히면 모든 상거래가 멈추고 기업의 경우 돈의 흐름이 막히면 파산 위기에 놓이고 한 나라의 돈의 흐름이 막히면 그 나라 경제가 마비되잖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러시아인데 2020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미국과 EU가 러시아 제재 조치를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발표가 됐는데 당시에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건 미국이 발표하는 스위프트 배제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예고 없이 철수하면 어떡하지? 이거였어요. 오히려 그걸 걱정하는군요. 그게 왜냐하면 2014년에 악몽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2014년 3월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강제 합병을 했을 때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러시아의 세계 은행을 자사의 결제 시스템에서 빼버려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예. 현금 일주기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예. 은행에 현금이 부족해지고 거의 러시아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소매점 서비스 업체 다 거래를 못하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미국이 이런 압박을 똑같이 했죠. 했겠어요. 했는데 2014년에 한번 호되게 당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러시아 중앙은행을 시켜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빠지더라도 비자 마스터카드로 국내 결제가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했어요. 그 사이에 또 대비를 했군요. 네, 덕분에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여전히 비자 같은 경우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빠지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해외 결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중국의 유니온페이에게 굉장히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정부는 유니온페이가 혹시라도 빠져나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비자랑 마스터가 어마어마한 공고한 시장 점유를 가지고 있는데 네. 유니온페이라는 후발주자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진출했나 했는데 이게 중국 회사라는 관점에서 또 좀 이해를 해야 되네요. 중국 회사 입장에서는 2014년에 러시아가 당한 걸 보고 유니온페이를 무조건 확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의 주도하에서
그 소위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그 권력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중국도 러시아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갈등, 미중 갈등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니온페이를 앞세운 중국과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앞세운 미국이 결제 시스템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싸움의 한가운데 있고 그 싸움의 향방이 세계 경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란 걸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우리가 늘 쓰는 신용카드에도 미중 간의 갈등이 숨어 있었네요. 미중 간의 갈등, 세계 경제에 대한 패권 경쟁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심오한 세상 잘 배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우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경제를 이해하고 세상 보는 눈도 키우는 시간입니다. 키워드 경제 시간.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소장님. 네. 바로 앞에 있던 코너에 이종훈 작가님이 사실 제일 부러워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 소장님입니다. 왜요? 우리 이종훈 작가님은 네. 매주 준비하느라고 엄청난 독서와 공부를 하시는데 네. 그분이 보시기엔 김 소장님은 네. 기술 쪽이니 매번 새로운 게 저절로 터진다. 근데 새로운 게 저절로 터지지만 맨날 바뀌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새로운 이런 걸 계속 고충은 따라가야 있으시군요. 되니까. 예. 네, 그렇죠. 챗 GPT 또 터져줬는데 네. 이제 그거 끝나니까 또 MWC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맞아요. 그 MWC가 이제 글로벌 3대 IT 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CES 이제 연초에 보통 하죠. 그리고 또 이제 IFA라고 그래서 이 독일에서 열리는 이제 백색 가전 중심의 가전 박람회가 있고 네. 또 MWC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MWC가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어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금 열리고 있고요. MWC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네. 모바일 중심입니다. 모바일 중심.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하는 데가 통신사들의 연합체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통신사들의 연합체인 세계 이동 통신 사업자 협회에서 매해 하는 행사이고 이 역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제대로 못 열리다가 올해 이제 좀 크게 열려요. 그래서 160여 개국에서 한 2,000개 넘는 업체와 기관이 참석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통신사나 또 스마트폰하면 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쇼보다 이 쇼에도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네. 특히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관심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던데 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앞서서 우리 작가님께서 미중 무역 갈등 카드사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입니다. 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연초에 하는 CES가 미국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행사에 한 3, 4년 전까지 2, 3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회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미중 무역 갈등이 딱 생기니까 미국에서 또 뭔가를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국가에 중국이 거의 총출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화웨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실제로 아예 그 전시관에 7개 주요 전시관이 있는데 한 개 전시관을 그냥 통째로 빌렸어요. 이야. 네, 한 회사가. 예. 그래가지고 결국 뭐 보니까 삼성전자 한 5배 이상 사이즈로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나머지 중국 회사들도 오히려 이제 그 미국에 있었던 CES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번에 제대로 좀 가지고 나와서 전 세계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예전에 CES만 봐도 대충 잡혔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흐름 보려면 CES랑 MWC를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 이 박람회마저도 네, 맞아요.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네. MWC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화두 네. 이건 뭘까요? 주요한 화두가요. 참 재미있게 이 화두는 또 우리나라에서 촉발된 키워드예요. 뭐냐면 망사용료, 망이용료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통신사들의 어쨌든 모임이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의 보통 통신 어떤 규제나 어떤 방법들이 대부분 다 해외 것들 좀 벤치마킹하는 게 과거에 많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은
SK 브로드밴드랑 넷플릭스가 계속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예. 이게 어쨌든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본인들한테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럽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유럽이 스마트폰 그리고 통신 이런 게 다 미국 중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미국 서비스를 다 쓰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도 통신사는 어쨌든 그 국가별로 있으니까 유럽 통신사 입장에서는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저 해외 서비스들이 이걸 다 쓰는데 트래픽 다 쓰고 있는데 어떡하냐. 라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망중립성이라는 이슈 혹은 망 이용 대가라는 이슈를 갖고 계속 소송 중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이 망값에 대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이러한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MWC에서 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망 이용료를 내라. 라는 식의 좀 전면전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하나의 통신사 수준이 아니라 예. EU 전체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티에리 브로통이라고 하는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이번에 기조연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공정한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작은 모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뭐 빅테크라고 하는 곳들이 이제 이용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EC라고 하는 그 EU 집행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기가비트 연결법이라고 하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오늘 또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통신사와 빅테크가 협력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이제 협력이라는 건 정당하게 같이 투자하자. 뭐 이런 식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번 이제 며칠 동안 더 진행될 때 지금 이미 통신사들이 이야기 나왔고 그럼 빅테크들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이제 토론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시 이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MWC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가 더 있었네요. 네. 우리나라처럼 제3세대 세계에 해당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 트래픽 이용 이거에 대한 적절한 과금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CS에서 논의 안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 그거니까. 예, 그러니 MWC에 또 주목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자 그런 이유들과 함께 아마 우리 기업들도 세일즈 차원에서 많이 참여를 했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기업들은 어느 기업들이 들어갔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통신사 중심이다 보니까 일단 통신 3사에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SKT랑 LG, 그 KT는 이번에 많이 나왔고요. LG 플러스는 원래 처음에는 이제 독점하는 그러니까 단독 부스를 만들려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LG 플러스가 뭐 해킹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아예 좀 부스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KT랑 SKT 중심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 아니면 국내에 한 1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들 포함해서 기업들이 갔는데 일단은 통신을 하는 데들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AI 기업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사업자가 아니라 통신 외의 것들을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첫 번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거를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하겠다. 혹은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겠다라는 그림이 있고 세 번째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도 역시 계속 잡고 그거를 좀 더 확장시키는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SKT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AI를 갖고 여러 가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모빌리티 사업을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UAM이라고 하죠. 도심교통항공. 그래서 큰 뭐 드론 아니면 큰 비행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원래 이게 통신사들의 어떤 행사다 보니까 뭔가 CES처럼 뭐 크고 화려한 이런 부스가 거의 없어요. 원래는 예. 스마트폰 중심이거나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이제 UAM 그러니까는 거대 드론이 이제 실제 사이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SKT에서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실제로 이러한 기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랑 지금 독점 파트너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체가 날아다니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실제 사이즈를 보여줬고 날아가진 않았지만 뭐 밖에 프로펠러도 돌리고 예. 안에서 이제 VR 기기 끼고 이제 실제 의지에 움직이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체험 부스를 좀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통신사들이 단순히 통신이 아니라 그 다음 것들을 먹거리를 보겠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AI를 우리 혼자 할 수 없으니까 SKT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연관 기업들의 지분을 좀 뭐 이렇게 지분을 사거나 네. 투자를 이미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들하고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SKT에서 열전에 만든 eFriend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좀 더 확장시키겠다는 모습하고 두 번째로 이것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갤럭시 S23 2월 2일 날 이제 런칭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새로운 기계보다 놀랐던 건 본인들이 이제 XR 그러니까 이제 확장 현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VR 같은 기계에 이제 들어갈 거다.
그리고 들어갈 때 단순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반 애플 진영을 만들어서 예. 이미 뭐 퀄컴이나 구글과 같은 곳과 협력하고 있다라면서 같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 SKT를 할 때 삼성전자 사장이 같이 와서 그 SKT 부스를 이제 돌아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랑 협력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SKT에서 얘기를 하니까 물론 있다. 그러니까 오.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삼성전자가 뭔가 이런 XR 기기나 이런 걸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SKT랑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트너십이 있는데 그중에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NTT 도모코, 그러니까 NTT 도코모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통신사가 있는데 네. 이 통신사랑 소위 이제 오픈랜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개방형 네트워크의 그 표준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5G, 6G로 가면 수많은 통신망이 있고 그거를 이제 받쳐주는 네트워크 기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예를 들면 KT를 위한 기계면 KT만 되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합쳐지게 되고 표준화가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통신 기술을 일본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쓴다거나 기기를 만드는데도 표준화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리더십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뭐 6G나 여러 가지에서 좀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파트너십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도 지금 KT에서 하고 있는 뭐 디지코라고 하는 전반적인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했고요. 네. 그래서 좀 흥미로운 거는 또 우리가 요즘에 좀 주목받고 있는 AI 반도체 설계하는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국내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와 함께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체험하는 공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구나라는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뭐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도 좀 그러한 흐름에서 삼성도 우리의 뭐 갤럭시 연합군을 만들겠다. 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OLED나 아니면은 우리가 접는 폰이 있잖아요. 근데 예. 한 번 더 접는, 그러니까 두 번을 밖에서 이렇게 접는 이러한 디스플레이도 공개하는 등 스마트폰과 관련된 좀 협력 생태계들을 보여주려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좀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MWC는 모바일 관련한 이 통사들이 주력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통신을 하려면 연합, 협력, 생태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올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주요 방식 중에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챗 GPT로 대변되는 네. 인공지능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성형 인공지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그 컨퍼런스에서 좀 많이 보여진 게 있나요? 네, 아주 제일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예. 네, 통신연합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등장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챗 GPT라고 하는 거라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2조 원을 투자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이른바 API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PI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그 클라우드, 애저 클라우드에서 뭔가 사람들이 협력을 할 때 오픈 AI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뭔가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아무래도 그 오래된 전통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안할 수 있어요. 뭐 보안이라든가.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통적으로 B2B를 하든 회사,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하든 회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우리랑 협력하고 싶은 곳들은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통신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응용했던 빙이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채팅이나 이런 데서 우리의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에 이 챗GPT가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결국에 우리랑 협력하려면 이렇게 통신사들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줘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또 이제 S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우리나라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들이 소위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데 예. SKT도 본인들의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비스화를 해서 그 서비스화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음성형 이제 본인들 같은 경우 스피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스피커의 기술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LG 생활건강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뷰티에서 그 타투 프린터, 그러니까 우리가 뭐 3분 만에 이렇게 타투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프린터를 공개를 했는데
그거에서 나오는 디자인, 그림 디자인이 LG 또 AI 연구원에서 하는 엑사원이라고 하는 또 초거대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기반으로 또 디자인을 만드는 등 또 이렇게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기업들도 많이 나왔고 또 국내 스타트업 중에 리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업체도 나와서 한국형 이른바 이제 챗 GPT 같은 혹은 한국형 대화형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MS나 뭐 LG 생활건강 같이 그동안에는 MWC에서 뭐 주로 볼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회사들마저도 이 인공지능이라는 화두와 함께 여러 가지 이통사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 추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역시 중국의 움직임이에요. 그쵸. 중국은 이번에 MWC에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나왔나요? 쉽게 설명드리면 작정하고 삼성전자 따라잡으려고 노력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중국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다 냈거든요. 예.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갤럭시 폴드, 갤럭시 플립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야. 네, 근데 저렴해요. 예. 네, 그렇게 만들고 조금 더 액정을 키우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제 소위 우리가 카피캣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카피캣의 형태로 많이 따라오면서 이제 그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게 좀 가성비 좋은 폰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다르게 중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이 중국 시장의 중국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좀 높은데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을 그렇게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그림 하나랑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아예 초프리미엄 폰도 이번에 나왔다는 거예요. 초프리미엄 폰 어떤 게 나왔느냐? 샤오미에서 18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냈는데 카메라에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상당히 공을 들이잖아요. 아예 이 샤오미는 라이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 카메라 브랜드 있잖아요. 예. 라이카랑 손을 잡고 아예 라이카의 렌즈를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우리가 삼성전자 따라잡을 거고 그리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비슷한 컨셉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중간 입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또 이제 샤오미 전시관에 휴머노이드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 모양의 로봇이죠. 예. 근데 이거 딱 보면 그냥 테슬라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중국이 소위 지금까지 잘했던 빨리 따라잡고 싸게 푸는 것 이것의 기술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좀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외관상도 벌써 중국이 우리 기술을 다 따라잡았다고 하니까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그 과정에서 추억의 강자가 궁금합니다. 유럽 그러면 원래 노키아였잖아요. 그죠. 노키아는 요즘 뭐 합니까? 예, 노키아가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하드웨어 다 빼고 통신 네트워크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해서 로고까지 바꿔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또 새롭게 나오는 노키아 같은 회사들도 좀 주목해 볼 만하고 뭐 모토로라 같은 회사도 좀 재미있게 나온 부분들도 있었어요. 네, 뭐 역시 모바일 분야는 계속해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네. 이런 MWC가 그런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장이라서 오늘 소개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거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선곡 고르고 났더니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진짜 미중 간의 갈등 무서운 소리를 나눴는데 노래는 보미와 김현철 노래를 꼽았는데요.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시면서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